저는 김순덕이에요. 73이죠. 오늘도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반찬통 3개가 들려 있었죠. 된장찌개,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만든 것들이에요. 깻잎은 직접 텃밭에서 따온 거고요. 하나하나 씻으면서 생각했죠. 우리 아들, 이거 좋아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그 또라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죠. 마치 제가 찾아오는 게 죄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는 반찬통을 받으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자리도 없는데 맨날 이런 거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제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1월 찬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며느리의 시선이었죠. 미안해.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아들, 맨날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시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더니 아파트 복도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앞으로는 강아지 밥만 주고 가세요. 집에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제 얼굴을 더 뜨겁게 만들었죠. 마치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는 것 같았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말했죠. 알았어. 그럼 강아지 밥은 어디다 두면 되니? 며느리는 현관 밖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요. 문 앞에 그냥 두고 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신발장 아래 강아지 밥그릇 옆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났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73의 나이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요. 문 앞엔 제가 놓은 반찬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뭐지? 70평생 살아온 게 이것뿐인가?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아파트를 나오면서 들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였죠. 저 할머니 매번 와서 문전 박대당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 자식 농사 잘못 지었나 봐.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는 안 간다. 하지만 또 알죠. 다음 주가 되면 또 반찬을 만들고 있을 제 모습을요.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제 운명이니까요. 남원 시골집까지는 3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죠. 첫 번째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가 저려왔어요.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다닌 탓도 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2번째 버스를 기다리면서 벤치에 앉았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서 왔어요. 아이고, 좋겠네.
아들이 있어서. 좋다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모르겠죠. 아들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걸요. 버스 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집에 잘 가고 있어? 응, 가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수연이 친정 부모님 오시거든. 그때는 좀 안 오시면 안 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부탁하는 사람처럼.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통장에 있는 거 좀 빌릴 수 있을까? 1,000만 원 정도.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있었죠. 텅 빈 들판처럼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대문을 열면서 생각했죠. 이 집도 곧 비워야 하나. 현관에 들어서자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집을 비운 탓이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탁상 위 달력이 펄럭였죠. 11월 15일. 남편 기일이 다음 주더군요. 여보,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빈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하겠지만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서글펐어요. 아까 아들 집에 가져간 된장찌개가 생각났죠. 지금쯤 버렸겠지.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 MSG 안 넣어서 맛없다고요. 시골 반찬은 촌스럽다고요.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러워서였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순떡아, 서랍장 좀 열어봐. 그리고 사라졌죠.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죠. 남편이 왜 그런 꿈에 나타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늘 그랬듯이요. 4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려다가 멈췄어요. 누구 주려고? 혼자 먹을 건데 굳이 국을 끓일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냥 김치에 밥만 먹기로 했습니다. 탁자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요? 엄마, 그 돈 오늘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급해? 네, 정말 급해서요. 오늘까지 안 내면 큰일 나요. 밥맛이 없어졌어요. 김치만 몇 조각 먹고 일어났죠.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꿈에 남편이 말한 그 서랍장이요. 통장을 꺼내려다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등기권리증, 예금 통장 여러 개, 보험증서 3억 2천만 원, 정기예금은 1억 5천, 남원시내 상가 건물 한 채, 임야 3,000평, 이게 다 내 거였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거, 내 것, 김순덕의 것. 손가락으로 서리를 만지니 까슬까슬한 촉감이 느껴졌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먼지가 입안에서 텁텁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순덕일까요? 아니면 누구 엄마일까요?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있나 싶었죠.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돈은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해? 사업 자금이 막혀서요. 내일까지 안 내면 압류 들어와요. 사업 자금이라고요? 작년에도 사업 자금, 재작년에도 투자 실패. 5천만 원이 넘게 날렸죠.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치매라고요? 돈 안 주니까 치매래요. 아니면 은행까지 제가 모시고 갈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시죠? 그때 알았어요.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감시하려는 거구나. 제가 돈을 제대로 뺏어 주는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돼.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더 크게, 더 단호하게. 사람으로 살자. 김순덕으로 살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걸요. 이게 제 삶이라는 걸요. 제가 일평생 일해서 만든 결과라는 걸요. 내가 왜 이걸 다 줘야 하지? 내 인생은? 내 삶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걸으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11월의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상쾌했습니다. 마치 처음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처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텃밭을 봤어요. 배추며 무며 제가 심은 것들이 잘 자라고 있었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데 사람은요? 1시간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돈은 못 보낸다. 단 4글자. 평생 처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바로 전화가 왔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말 급한데. 나도 급해. 엄마가 뭐가 급해요? 내 인생이 급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은행에 간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다. 전부 다 찾으러 간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과 함께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6시에 일어났어요.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개운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죠.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웃었죠. 진짜 웃음이었어요.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열었어요.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매닉한 비닐에 쌓인 한복이 있었어요. 10년 전 환갑 때 입었던 분홍색 저고리와 회색 치마.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비닐을 벗기니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오랜만이네. 한복에 대고 말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다림판을 꺼내놓고 다리미를 달궜어요.
치익 마이너스 스팀이 올라왔죠.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주름이 하나하나 펴졌어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생각났어요. 왜 이 한복을 입으려는 걸까요? 결혼식 날. 23세 이 마을로 시집왔죠. 그때도 분홍 저고리를 입었어요. 순덕아, 고생 많이 할 텐데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논일, 밭일, 집안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한복을 다 다린 후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작은 보석함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열어보니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 반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끼지 않았던. 여보, 나 이거 낄게요. 반지를 끼었어요. 손가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져서 헐렁했어요. 세월이 느껴졌죠. 그 다음은 가방이었어요. 창고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찾았어요. 남편이 면사무소 다닐 때 들고 다니던 거였죠. 먼지를 털어냈어요. 가죽이 갈라지고 색이 바랬지만 튼튼했어요.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났죠. 안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들고 다닐게요. 가방 안을 깨끗이 비우고 준비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서류 12장, 통장 3개, 도장 1개. 모두 제 인생의 증거들이었죠. 거울 앞에 섰어요. 한복을 입고 반지를 끼고 가방을 든 제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나구나. 김순덕이구나.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머리를 빗었어요. 백발이 성성했지만 단정하게 쪽을 찧었어요. 비녀도 꽂았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였어요.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어요. 9시.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돈 좀 보내줘. 정말 급해. 수연이가 울고 있어. 울고 있다고요? 돈 때문에 우는 거겠죠.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어요. 이것도 오래된 거였어요. 하지만 편했죠. 제 발에 딱 맞았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또 다른 문자 알림음이 들렸어요. 며느리 번호였겠죠.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갈 길을 가야 하니까요. 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50년 산 집이 보였어요. 기와지붕, 담장, 대문. 잠시만 기다려. 금방 올게. 달라진 모습으로 집에 대고 말했어요.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보고 인사했죠. 어머, 순떡이 한복 입었네? 무슨 날이야? 그냥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곱다 곱네. 젊어 보여.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한복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죠. 마치 출정하는 장군 같은 기분. 아니, 그보다는 자신을 찾으러 가는 순례자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70년 만에 진짜 시작. 버스가 왔어요. 타면서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농협은행까지요. 아이고, 한복 곱게 입으셨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꼭 안았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을 제가 결정할 거예요. 창밖을 보니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수학의 계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수확할 시간이었어요. 김순덕, 힘내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좋게 들렸어요. 농협은행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절 쳐다봤어요. 한복 입은 할머니가 들어오니 신기했나 봐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웃는 얼굴이 친절했죠. 예금 해지하러 왔어요. 아, 네. 번호표 뽑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죠. 오전 10시 30분. 번호가 불렸어요. 3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일어서면서 가방을 꼭 잡았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꿋꿋이 걸었죠. 창구 직원은 중년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예금 해지하신다고요? 네. 통장 좀 보여주세요. 통장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죠. 잔액이 꽤 되시네요.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전액이요.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전액이요? 3억 2천만 원 전부요? 네, 전부요. 그게 금액이 크신데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요? 내 돈 찾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목소리가 단호했나 봐요. 직원이 당황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큰 금액이라서 현금으로는 어렵고요. 수표로 주세요.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가족, 또 가족이었어요. 왜 제 돈을 찾는데 가족 허락이 필요한 거죠? 가족이 알아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젊은이, 나 정신 멀쩡해요.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왜 이래요? 그때였어요. 은행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엄마, 어머니, 아, 은행에서 연락했구나. 가족에게 확인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돈 찾는 거지. 아니, 1,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치매 오신 거 맞죠? 치매. 또 치매래요. 은행 직원 선생,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래 중단해 주세요. 아들이 직원에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순간 열이 확 올라왔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죠.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 김순덕이에요. 치매 안 걸렸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하나씩 꺼냈죠. 이게 뭔지 알아요? 등기권리증이에요. 남원 시내 상가 건물. 이건 임야 3,000평 서류고요. 이건 정기예금 통장이고, 이건 내 도장이에요. 하나하나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꺼냈죠. 김순덕.
1951년생. 정신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치매 환자가 이런 서류를 다 챙겨서 올 수 있어요? 치매 환자가 혼자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요? 난 병든 게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은행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할 말을 잃었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는 해야죠. 우리가 어머니 재산 탐내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어요. 상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상의한 적 있어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면서 강아지 밥그릇 옆에 반찬 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가 그랬대? 아이고, 불쌍해라.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여기서 망신 주지 마세요. 망신? 내가 망신이야? 그럼 당신들은 뭐야? 노인 돈이나 빼먹는 도둑이지.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제가 팔을 뿌리쳤어요. 평생 처음으로. 나 더 이상 당신들 ATM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전액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전액이요. 제가 도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쾅!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죠. 엄마. 아들이 소리쳤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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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마다 도장을 찍었어요. 제 인생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가짜 눈물이었죠. 3억이 날아가니 우는 거예요. 그래, 섭섭했어. 그래서 이제 끝이야. 일어섰어요. 한복 자락을 매만지고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수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수표를 받았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이제 와서? 너희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돈이 없어져도 똑같을 거고. 엄마,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알아서 살아. 은행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전 뜨거웠어요. 자유가 뜨거웠어요. 김순덕이라는 이름이 뜨거웠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쫓아올까봐 빠른 걸음으로 걸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23개, 모두 무시했어요. 대신 전화번호부를 열었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번호를 삭제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집에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텅 비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넓어 보였죠. 마치 제 마음처럼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수표는 금고에 넣어뒀죠.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국화차였어요. 직접 말린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니 향기가 퍼졌죠.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죠. 형수 나야. 조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래?
내 돈 찾은 거지. 형수, 정신이 있어? 나이 들어서 왜 그래? 나이 들어서라고요? 나이 들면 자기 것도 못 찾나요? 정신 있어. 오히려 이제야 정신 차렸지. 형수가 그러면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은 당신들이 지켜.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은 작은 신우이였어요. 언니 진짜예요? 은행 돈 다 찾았어요? 응. 언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의 학원비가 또 돈이었어요. 모두가 제 돈만 노리는구나. 미안해. 나도 쓸 데가 있어서. 언니가 어디다 쓸 데가 있어요? 혼자 사는데. 그건 내일이야. 오후가 되자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소리들. 순덕이 엄마가 은행 돈 다 찾았대. 3억이 넘는데. 아들이 불효해서 그런가 봐. 잘했네.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의외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순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소문이 파다하던데. 힘내세요. 감사해요, 이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우리가 다 이웃이잖아. 이웃.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했네요. 이장님이 가고 나서 옆집 정자 할머니가 왔어요. 순덕아, 잘했어.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평생 자식한테 퍼주고 이제 빈털털이야.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새벽부터 기다렸나 봐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무릎 꿇을게요.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찬바람이 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 쓸데없는 쇼하지 말고. 엄마, 너는 나를 엄마로 본 적 없잖아. ATM으로 봤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왜 돈 얘기할 때만 찾아왔어? 왜 내 생일은 한 번도 안 챙겼어?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다시는 오지 마.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죠. 1시간 후 밖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간 거겠죠. 그날 오후 은행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은행 VIP 고객이 되셨거든요. 그래서요? 특별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연 5% 금리. 그냥 가세요. 관심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지점장이 가고 나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랄까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잠시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털어버렸죠. 후회는 없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10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2024년 11월 17일. 오늘 나는 자유를 샀다. 3억 2천만 원으로. 비싸다고? 아니다.
73년 만에 자유치고는 싸다.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제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가족들로부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이런 상담이 많아요. 노년층 재산권 보호 문제. 신탁을 만들어주세요. 가족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게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상속하실 건가요? 가족 말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전액을요? 네, 전액이요. 위임장을 작성했어요. 수임료는 300만 원. 아깝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로 모든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마음이 후련했죠.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빛들이었어요. 저 할머니가 그 할머니래. 용기 있으시다. 나라도 그렇게 못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봤어요. 담벼락에 뭔가 써 있었죠. 힘내세요, 할머니.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아마 동네 아이들이겠죠. 눈물이 났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변호사와의 약속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모든 법적 서류가 완성됐어요. 신탁, 유언장, 그리고 재산 보호 장치들. 이제 아무도 제 돈을 건드릴 수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빗소리가 들렸어요. 겨울비였죠. 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흙냄새가 집 안까지 스며들었죠.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향이 코를 찔렀죠. 혼자 마시는 커피가 씁쓸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문을 열었더니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예요. 기자요? 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인터뷰요? 용기 있는 노년의 삶, 많은 분들께 희망을 줄 것 같아서요. 기자라니,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나간다고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했어요. 기자는 녹음기를 꺼냈죠. 할머니,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끝까지 돈만 원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할머니가 롤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롤모델이라고요? 제가요? 인터뷰는 1시간쯤 진행됐어요.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기자가 간 다음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거였죠. 엄마, 신문 봤어요. 우리를 그렇게 악마로 만들고 싶었어요? 악마라고요? 스스로 그런 거지.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번호도 차단했죠. 오후에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거예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생선 비린내, 과일 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살아있는 곳이었죠.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반겼어요. 어머, 순떡 언니. 신문 봤어요. 그래요? 대단하세요. 정말 용기 있으세요. 과일 가게 사장님도 그랬죠. 할머니,
사인 좀 해주세요. 무슨 사인이에요? 쑥스럽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손자 준호였어요. 학교 끝나고 온 모양이었죠. 할머니, 준호야. 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뭐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잖아요. 15살 아이가 다 아는구나. 부모의 잘못을. 준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준호를 사랑해. 정말요? 정말이야. 아이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손자는 죄가 없으니까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주면서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가 뭐래? 할머니 욕해요. 맨날 싸워요. 돈 때문에? 네. 사업 망할 것 같대요. 역시나. 돈이 없으니 본색이 나오는구나. 준호야, 할머니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뭔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자존심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존심이요? 그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준호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또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동네 목사님이었어요. 순덕 권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남편 돌아가신 후로 안 나갔는데 권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혹시 교회에서 도울 일 없을까요? 도울 일이요? 네, 뭐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목사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따뜻한 미소도요. 목사님, 제가 오히려 교회를 돕고 싶은데요. 네. 불우이웃 돕기에 써주세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500만 원짜리.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목사님이 가고 나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인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저녁 무렵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동생이었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아, 네.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언니가 미쳤다고 난리인데 전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의외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네요. 고마워요. 할머니,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내일 시간 되시면. 그래요. 좋아요. 다음 날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할머니, 사실 저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오빠가 맨날 돈 달라고 해요. 엄마는 퍼주고요. 안타깝네요. 할머니처럼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서연이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명함이에요. 변호사거든요. 앞으로 법적 문제 있으면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럴 수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에 대한 보답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다. 마음이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뭔가 시작하기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비 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맑았죠. 젖은 흙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밝으시네요. 전에는 저를 그냥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주더군요. 작은 호칭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절 다르게 보나 봐요. 점심 무렵 반찬 가게 앞에서 단골 손님들이 모였어요. 순떡 씨 신문 봤어요. 어머, 정말 멋지셨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속으론 기분이 참 좋았죠. 가게 안에선 나무를 묻히며 손님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님 고생을 몰라요. 순떡 언니가 본때를 보여주셨네. 그때 손자 준호가 다시 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온 모양이었죠. 할머니, 저랑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뭐 먹고 싶니? 김치찌개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준호랑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커서 할머니 지켜드릴 거예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15살 아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 고맙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머니는 든든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이가 소매를 걷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 손이 아직 어리잖아. 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설프게 그릇을 씻었죠. 물이 사방에 튀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순떡 권사님, 이번에 어려운 가정 돕기 위해 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제가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존중받는 어른으로 보였죠.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웃들의 호칭, 손자의 말, 권사님의 미소, 이 모든 게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며칠 뒤 저는 작은 봉투를 들고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았어요. 저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절 보더군요. 이 금액을 다 내시겠다고요? 네, 제 이름으로만 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려운 아이들에게 써주시면 돼요. 퇴근길에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났어요. 벽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죠. 새로운 독서실 개관 기부자 명단 무기명. 그걸 보며 웃었어요. 내 이름이 없어도 좋았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공부할 자리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가게에서 쓰던 낡은 칠판을 바라봤죠. 거기엔 아직도 분필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반찬 멸치볶음, 무나물, 김치.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내 삶의 기록이었지. 잠시 후 전화기가 울렸어요. 장여사였어요. 순떡아, 잘 지내지? 오늘 시장 사람들이 내 얘기만 하더라. 참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결국 사람의 마음이 재산이지. 돈은 있다가도 없고 집도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남는 거니까.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재산이다. 창밖을 보니 지난번 봤던 참새 한 마리가 여전히 가로등 위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던 그날처럼 여전히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꼭 닮아 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